우리가 투 피리어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 current period, 현재 기간 혹은 뭐 첫 번째 기간의 소득을 우리가 y-tau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period의 소비가 c, 그 다음에 future period를 위해서 다음 기를 위해서 저축을 s만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s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면 이제 미래 소득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차입하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렌더고요. s가 0보다 큰 경우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고 빌려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s가 0보다 작다면 자신의 미래 소득을 이렇게 끌어당겨 와서 현재 소비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 어떤 식으로 끌어당겨 오는가, 뭐 당연히 렌더가 있으니까 렌더한테 빌리고 다음 기가 됐을 때 자신의 소득 일부를 차입한 것의 이자를 보태서 그렇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입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future period에서의 소득을 우리가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future period의 소비는 c 프라임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uture period가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두 기간을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기간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축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입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마지막 기간에 빌리면 당연히 상환하지 못할 테니까 어느 누구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기에 만일 내가 저축을 했다면, 그렇다면 1 플러스 R만큼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이제 2기에 future period에 소비를 하게 되고요. 소득이 되는 것이죠. 저축을 할 경우에는 2기에 소득이 되는 것이고, 자, 만일 이 사람이 차입을 했다면, 바로잉을 했다면, 그러면 다음 기가 되었을 때 빌린 것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해야겠죠. S가 0보다 작은 값일 테니까. 만약에 S가 0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자신의 미래 소득 중에서 빌린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그 나머지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기에 이게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 제약과 미래의 예산 제약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 둘을 사실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된 예산 제약을 우리가 lifetime budget constrain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변형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예산 제약이 소비 더하기 저축은 소득과 같고요. 두 번째 처분 가능 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예산 제약은 소비는 소득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한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차입을 했다면 S가 0보다 작다면 이건 이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일 테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뭐 간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current period의 예산 제약을 우리가 C 플러스 S는 Y 마이너스 타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ture period에서는 소비가 소득,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R에 뭐 저축을 하는 경우든 차입을 하는 경우든 사실 차이는 없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future period의 예산 제약을 이렇게 1 플러스 R로 나눠 주는 거예요. 이렇게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렇게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마지막 텀은 분자와 분모에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그래서 R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더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오른쪽에 S만 남겠죠. 두 식을 더하면, 더하면 이제 등호를 이렇게 놔두고 어떤 식으로 더하면 되냐면 이렇게 더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표현해 보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준 것, 그 다음에 더하기 S, 그 다음에 현재 소득 플러스
미래의 소득을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준 것. 그 다음에 나머지가 S가 돼요. S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 계산 방식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제가 왜 1 플러스 R로 나누어서 두 식을 합쳤냐면 실제로 목적이 S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소비와 현재 얼마큼 내가 소비를 하고 얼마큼 저축을 하고 혹은 얼마큼 차입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C와 S와 그 다음에 C 프라임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S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S를 제거하는 소거하는 방식으로 이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은 간단하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자율이 제로라고 한다면 R이 제로라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소비의 합과 현재와 미래 소비의 합과 현재와 미래 소득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자율로 나눈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만일 현재 100만 원을 뭐 저축을 한다면 미래에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면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가 지금이고 그 다음에 미래가 1년 뒤라고 한번 해본다면 혹은 current period가 바로 지금이고 future period가 1년 뒤라고 한다면 1년 뒤에 뭐 100만 원 뭐 저축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면 1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이자율이라면 뭐 예를 들면 2% 혹은 3%라면 100만 원 플러스 2만 원, 2만 원이 이제 이자에 해당이 되겠죠. 100만 원 플러스 2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자율이 2%면 2만 원을 받을 것이고 이자율이 3%면 3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 원은 미래의 100 곱하기 1 플러스 R 만 원과 그 가치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미래의 100 곱하기 1 플러스 R 만 원은 현재의 얼마와 같은가? 현재 가치로 표현하면 얼마인가? 간단합니다. 로직은 이렇죠. 거꾸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율을 알고 있을 때 자, 미래에 100 곱하기 1 플러스 R 만 원은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인가? 현재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게 10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서 미래 가치로 우리가 변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특정 가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R 만 원은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실 계산한 거냐면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로 나누면 우리가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미래에 만약에 Y만큼의 Y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현재 가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율만 알면 이걸 현재 가치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y 나누기 1 플러스 r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y 나누기 1 플러스 r에 만약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게 바로 미래 가치로 했을 때 y만 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특정 가치를 현재 가치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현재 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제약에서 한번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로. 자, 우리 예산 제약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면 현재 소비 플러스 미래 소비를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준 것, 그 다음에 현재 소득 플러스 미래 소득을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우리가 이 시점이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보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현재 시점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재 가치로 표현한 거예요. 미래가 되었을 때 우리가 C 프라임을 소비할 수 있고 미래가 되었을 때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미래 시점에 가서 제가 얻는 소득입니다. 그 소득을 이제 현재 가치로 표현하고 싶다면 두 기간 사이에 current period와 future period 사이의 이자율이 1 플러스 R이니까 당연히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값은 바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얼마만큼 소비할지 모르겠지만 C'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나 Y 마이너스 타우는 현재 소득인데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이게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자율을 곱하거나 이자율을 나누지 않고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left hand side에 C 플러스 C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 R은 현재 가치,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2기간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평생이라고 하면 그냥 2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소비의 현재 가치, present valu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니까 당연히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세후 소득이겠죠. 평생 세후 소득의 뭐 세후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이렇게 뭐 부르는 게 정확하겠지만 뭐 편의상 이게 뭐 세후 소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세후 애프터 텍스라는 표현을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또 제가 슬라이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면 사실 소득은 주어져 있는 거고요. Y, 타우, 그러니까 소득과 세금과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은 다 주어져 있고 사실상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현재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C와 C 프라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미래에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얼마만큼을 저축할 것인지 혹은 얼마만큼을 빌릴 것인지 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면 뭐 당연히 예산 제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가로축에 현재 소비를 표현할 거고요. 세로축에는 미래 소비 C 프라임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 소비와 여가 사이의 의사결정 문제를 봤었는데 소비라는 것과 여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재화인 것처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예산 제약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효용 극대화 문제,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노동 공급까지, 레이버 서플라이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비슷하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와 내일의 점심 식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재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것과 내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y 프라임을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축의 x, 세로축의 y를 쓴다면 이런 형태의 직선의 그래프를 쓴다면 뭐 표현해 볼 수 있다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울기는 a이고 절편은 b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C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세로축의 변수가 C 프라임이니까 미래 소비니까. 그래서 우선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1 플러스 R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R C는 C 플러스 미래 소비는 1 플러스 R Y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이렇게 괄호 해야겠죠.
그 다음에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사실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보시죠. 이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 이것도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냥 1 플러스 r만 각 텀에 곱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관점은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이건 이제 미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C'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소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도 기본적으로 미래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건 그냥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미래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비에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현재 소비를 미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 한 단위를 현재 제가 만약에 뭐 10,000원을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10,000원을 미래로 보냈을 때는 1 플러스 r에 10,000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미래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이 y 마이너스 타우입니다. 이거를 미래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 플러스 r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 첫 번째 식에 1 플러스 r을 곱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미래 가치로 표현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C'은 자 이걸 제가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마이너스에 1 플러스 r C가 되고 나머지 쭉 써주면 되겠죠. 원래 right hand side에 있던 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C는 가로축의 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C'은 세로축의 변수, 그 다음에 C는 가로축의 변수고요. 그렇다면 이제 C 앞에 있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이제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할 것이고 슬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텀은 가로축의 변수, 세로축의 변수가 다 나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텀은 인터셉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충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이 값은 라이프타임 인컴을 미래 시점에서 표현한 거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어느 한 점을 찍고 이게 바로 이 점이 요 인터셉트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로 표현한 평생 소득에 대응하는 것이고 쭉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기울기는 그냥 1 플러스 r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절대값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야기해도 괜찮고 그냥 우리는 뭐 1 플러스 r 하면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절대값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직선의 그래프의 형태로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슬라이드 8페이지와 같고 보시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절편이죠. 라이프타임 인컴을 그러니까 소득을 평생 소득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미래 가치로 표현한 평생 소득 미래 가치겠죠. 현재와 미래밖에 없으니까 미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써보는 거예요. C'의 1 플러스 R은 Y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요. 자, 이 점은 어느 점이냐면 미래 소비가 제로가 되는 점이에요. 이 점은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현재 모두 다 소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저의 소득을 지금 다 소비해버리고 미래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죠. 미래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못하는 점을 왜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평생 소득을 현재에 다 소비해버리고 현재에 모두 소비하는 그런 점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C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현재 가치로 표현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C 프라임이 0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자, 얘가 없어질 거예요. C 프라임이 0이니까. 그러면 현재의 소비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가 뭐냐면 바로 그럴 때 현재 소비,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전혀 소비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내가 현재에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냐면 C는 바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냐면 미래에 벌 수 있는 소득을 다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소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바로 현재에 소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인터셉트라고 얘기했던 이걸 다시 한번 보죠. 이 점은 절편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현재 소비가 제로가 되는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현재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C가 제로가 되는, 다시 한번 표현하면 평생 소득을 미래에 모두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모두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현재의 소득을 다 미래로 보내서 미래에 가서 그때 다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점이에요. 물론 이 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죠. 현재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걸 좋아하지. 자, 그러면 현재에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을까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다시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로 돌아가서 보시죠. 현재에 전혀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로가 될 거고요. 남는 텀은 왼쪽에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인데, 자, 이걸 그냥 우리가 C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텀에 1 플러스 R을 이렇게 곱하면 쉽게 C 프라임은 1 플러스 R에 Y 마이너스 타우 현재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미래 소득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것이 예산선의 절편,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혀 소비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소득을 미래로 보내서 미래 소득과 합쳐가지고 소비하는 그러한 점이 바로 세로축의 절편에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로축의 절편,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현재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현재 소득을 모조리 미래로 보내서 미래 소득과 함께 다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점, 당연히 미래 가치로 표현이 될 거고요. 미래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죄송합니다. 가로축과 만나는 예산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이 점은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미래에 전혀 소비하지 않고 미래 소득을 모조리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에 다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얼마만큼이 되냐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현재 소득 다 소비해버리고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현재 소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산선 상에서 이 사람의 소득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 소득이 y 마이너스 타우고 미래 소득이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인데 정확히 예산선 상의 한 점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소비자의 부존점,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소득의 부존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인다우먼트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바로 현재 소득이 y-타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이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제 소득점이잖아요. 이 소득점은 반드시 예산선상에 반드시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 소득,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만큼 쓰고 미래 소비는 미래 소득만큼 쓰는 거죠. 제가 오늘 100만 원 벌고 내일 100만 원 번다고 가정해 보면 오늘 제가 100만 원 다 소비하고 내일 다 100만 원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한 점을 선택한다면 그림을 한번 지우고 이렇게 하면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이게 단점입니다. 자, 우리가 8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부존점 인다우먼트 포인트에서 만약에 그 예산선상의 모든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선 안쪽에 있는 점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소비하지 못하고 죽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의 소득을 100%다 소진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누군가에게 기부하거나 뭐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비하지 않고 뭐 죽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예산선 안쪽에서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예산선상의 한 점을 선택할 텐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존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부존점이 왜 예산선상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현재 가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현재 가치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 조건만 만족하는 C와 C 프라임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C와 C 프라임의 조합은 무수히 많고 그 중에 뭐 사실상 제가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해주는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바로 그 조합 C와 C 프라임의 조합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일단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feasible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available한 것들 어떤 C와 어떤 C 프라임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조합을 다 보여주는 게 버짓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C나 C 프라임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인다우먼트가 바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한 점은 여러 개의 점들 중에서 어떤 한 점이 바로 뭐냐면 저는 오늘의 소득을 오늘 다 소비할 수도 있고 내일의 소득을 내일 다 소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도 전혀 하지 않고 차입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hand to mout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경제학의 약간 이렇게 자건 같은 거죠. 그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이걸 우리가 hand to mouth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손에서 입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and to mouth는 그렇게 바로 번 소득을 뭐 저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다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hand to mouth consumers 이렇게 household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점들은 예산선 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죠. C 대신에 y-tau를 대입하고 C 프라임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을 대입하면 당연히 예산 제약이 성립해야 돼요. 등호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 마이너스 타우 현재 소비가 y 마이너스 타우 미래 소비가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인 점은 반드시 예산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이 바로 그 점을 바로 제가 2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존점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존점 왼쪽 윗부분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소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예산선상의 한 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쪽 예산선상의 한 점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은 계속해서 할 테니까 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점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 이만큼 소비하고 내일 이만큼 소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현재의 소득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가 C라고 할까요? C가 현재의 소득 Y-타우보다 커요.
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점 A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은 현재 소비가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소비가 여기겠죠. C 프라임. 미래의 소비는 자신의 미래 소득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버는데 그거보다 적게 소비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 더 많이 소비하고 소득보다 미래에 가서는 그걸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존점보다 예산선상에서 오른쪽 밑에 영역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A 영역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차입자, 바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S가 0보다 작으면 바로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가 되었을 때 빌린 것을 이제 상환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부전점보다 저 위쪽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입자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렌더가 되겠죠. 빌려주는 사람. 오묘한 색깔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 점을 선택하는 점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소비는 이만큼이고 C고요. 미래 소비는 C 프라임 이만큼이에요. 이 사람의 소비는 현재 소득보다 적습니다. 그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 소비는 자신의 소득보다 적어요. 현재 소득보다. 반대로 미래의 소비는 C 프라임은 자신의 소득보다 많죠.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단순하죠. 이 사람도 현재 소득보다 적게 소비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렌더예요.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다던가 누군가에게 빌려줘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시점이 되었을 때 저축한 것을 이자와 함께 받아서 자신의 소비에 쓰는 거죠. 미래 소득과 합쳐서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렌더가 되고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렌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있으면 바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근데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뭐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버짓 컨스트레인트에서 부존점은 달라지지 않고 여기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랜더고 여기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부존점이 조금씩 다르겠죠. 인다우먼트가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랜더가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랜더가 되겠죠. 자신의 부존점이 이렇게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랜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more likely to be 랜더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특징은 지금 제가 부존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랜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존점에서 찾아보면 이 두 그림은 부존점, 인다우먼트의 차이가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는 현재 소득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년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기간을 보통 뭐 우리가 10년에서 20년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현재 제가 벌 수 있는 거의 뭐 최대한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라이프 타임에서 보면 앞으로 뭐 이제 소득이 줄어들 일만 남았지 뭐 얼마나 더 늘겠어요. 현재 소득은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미래 소득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저축이라든가 혹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빌려줘서 미래에 뭐 어느 정도 버퍼 스탁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바로워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뭐 잡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엔트리 잡에서 시작을 해서 소득이 비교적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10년, 20년 뒤 이렇게 되면 뭐 직장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유지할 것이고 혹은 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잘 돼서 뭐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거죠. 되시겠죠. 사업이 잘 돼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뭐 대학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 혹은 뭐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을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구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주택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차입이 필요하겠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비교적 적고 미래 소득은 비교적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사실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똑같은데 두 사람이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똑같은데 그냥 어떤 선호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이쪽에서 선택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물론 이것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소득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렌더가 되고 한 사람은 바로가 된다. 그것도 뭐 좀 이상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스토리인데 이거보다는 사실 더 현실적인 스토리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케이스죠. 두 사람의 선호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호가 비슷하다는 뜻이냐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비교적 똑같이 유지하고 싶어요. 예, 현재에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싶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싶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비슷하다, 선호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소비 수준은 대체로 여기 어디서 소비하려고 하겠죠. 현재 소비와 미래의 소비가 비교적 비슷한 이런 점들을 두 사람 다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선호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고 부존점의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렌더가 될 수 있고 한쪽은 바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나아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자, 이제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예산선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하겠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러한 소비점 C와 C'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혹은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도 봤듯이 원 피리어드 모형에서도 봤듯이 거기에서는 소비와 여가 시간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가정을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 가정은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more is always preferred to less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 현재 소비가 늘어나든 혹은 현재 소비는 일정한데 미래 소비가 늘어나든 혹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다 같이 늘어나든 당연히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diversity 죄송합니다. 아침이어서 아침에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고요. 월요일 강의를 제가 월요일 아침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diversity.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컨섬션 리저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적당한 컨섬션과 적당한 리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리저는 전혀 소비하지 않고 컨섬션만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거나 혹은 컨섬션은 전혀 소비하지 못하고 리저만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두 극단적인 경우보다 둘 다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둘 중에 극단적으로 하나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고 다른 하나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반드시 둘 다 적절히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다 정상제다, 노멀 굿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가정이에요. 컨섬션과 리저가 노멀이다라고 가정했던 것처럼 정상제입니다.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량이 증가한다면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타임 인컴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평생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뭐 현재 가치든 뭐 미래 가치로 표현했든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이자율이 변하는 문제는 볼 텐데요. 뭐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하든 미래 가치로 표현을 하든 상관없이 라이프타임 인컴이 늘어난다면 소비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정상제 가정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효용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 효용 함수는 이제 로그 형태고요. 그래서 현재 소비, 미래 소비,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 로그의 C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미래 소비는 C 프라임이니까 미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도 똑같이 로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 앞부분이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부분이고 뒷부분이 미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단순히 제가 로그의 C 플러스 로그의 C 프라임이라고 써도 되는데 뭐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여기에 베타를 추가한 이유는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시경제학에서 이걸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고요. 할인 인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재 100만 원이 미래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100만 원을 미래 1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조삼모사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조삼모사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굉장히 막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모삼, 그러니까 조삼모사를 주면 싫어하고 조사모삼을 줬더니 좋아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원숭이를 약간 좀 이렇게 그 조롱하는 듯한 사자성어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 타임의 디스카운트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는 것보다 당연히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원숭이가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주는 게 저녁에 4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니까 뭐 첫 번째 옵션도 7개고 두 번째 옵션도 7개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예, 아침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뭐 보건 위생 환경도 열악하고 전염병도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덜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 가면 당연히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조삼오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거기에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만약 겹친다면 조삼모사 할래 조삼오삼 할래 그러면 100%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에서 뭔가를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코스트가 소득 수준이 높은 그 국가 그 정반대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잃어버리는 코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어떤 의사결정에서는요. 물론 이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삼모사 얘기는
그래서요 우리가 현재 소비와 현재 효용은 사실상 미래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미래의 효용보다 사실 더 가치가 있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소비를 해서 얻는 만족도가 똑같겠죠. 경작에서는 사실 그 차이를 크게 두지는 않잖아요. 제가 오늘 100만 원어치를 100만 원어치를 소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100만 원을 소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용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뒤에 똑같이 100만 원을 소비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얻을 거예요. 그 만족도는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둘의 차이를 그렇게 고려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얻는 만족도가 당연히 지금 얻는 만족도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베타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0.8 뭐 이런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은 1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1을 곱해주고요. 미래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은 1보다 적은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효용에 이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타는 그 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 값을 가져요. 뭐 1년이면 뭐 한 0.96 정도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한 기간이 뭐 5년이면 조금 더 적은 값을 갖고 그렇겠죠. 그래서 preference 선호는 무차별 곡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거나 이 점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효용을 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점 A는 현재 많이 소비하고 미래에는 좀 죄송합니다. 현재 적게 소비하고 미래에 많이 소비하는 점이고요. 점 B는 반대로 현재 많이 소비하고 미래에 적게 소비하는 점이지만 이 두 점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차별 곡선상에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위치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A, 점 B, 점 C는 모두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비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어느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또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MRS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한계 대체율이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효용 함수를 무차별 곡선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 제약에 대한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용함수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제약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효용함수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소비점을 선택을 하겠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C와 C'이 어떻게 C'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소비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미시경작에서 뭐 많이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또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좀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산 제약 주어진 예산선 상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거고요. 예산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면 예산선 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할 텐데요. 어떤 점을 선택하냐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한 점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한 점을 선택하겠죠. 이게 바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소비점 C와 C'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제 슬라이드 11페이지에 그린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렌더의 케이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네, 바로어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소비자가 렌더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저축이 0보다 큰 상태. 부존점은 2와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은 y-타우, 미래 소득은 y'-타우 프라임이 되고 예산선은 앞서 우리가 그렸듯이 우하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그냥 하나 그렸더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나는 점, 접점을 찾았습니다. 접점이 A이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점은 C*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C*가 최적 소비, 최적 현재 소비라는 뜻입니다. optimal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스타를 붙인 거고요. 최적 현재 소비.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 얼마만큼이냐면 이제 요만큼 소비를 하겠죠. 최적 미래 소비. 그래서 이 사람이 렌더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존점에서 왼쪽 위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선택한다면 부존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이 부존점이 아니죠. 다시 한번 내다 그려보죠. 여기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있고 이쪽에서 선택한다면 렌더가 되고 이쪽에서 선택한다면 이제 바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위치를 보면 부존점보다 왼쪽 위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렌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왜 그런지 한번 보죠. 현재 소득은 y-타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현재 소비를 선택하냐면 이제 이만큼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보다 적게 소비한다는 얘기는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뜻이겠죠.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빌려주냐면 전체 소득 중에서 y-타우 중에서 이만큼은 현재 소비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만큼을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세이빙은 S*만큼이 됩니다. 그럼 이제 S*만큼을 다음 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에서는 뭐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자본시장을 통해서든 크레딧 마켓을 통해서든 그냥 미래로 보내는 것이죠.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구매력의 일부를 혹은 리소스의 일부를 미래로 보내는 것입니다. 미래로 가면 이제 S*가 미래로 가면 1 플러스 S*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로 가면 1 플러스 S의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S*만큼 저축을 하면 당연히 미래 시점에서는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만큼이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삼각형의 아래의 길이가 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1 플러스 R의 S*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에요. 이쪽이 X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당연히 1 플러스 R의 X가 되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기울기의 정의가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가 X고 그림에서 델타 Y가 1 플러스 R의 X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아래 밑변의 길이가 S*면 당연히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기울기를 곱해서 높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1 플러스 R의 S*예요. 미래 시점으로 가서 미래의 소득은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 되는데 여기에 자신이 현재 저축했던 뭐 일기에 저축했던 것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미래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소득 플러스 1 플러스 R의 S*가 바로 미래 소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로어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어는 뭐 대체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부존점 인다우먼트 포인트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어느 한 점, 예산선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어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을 그려봤더니 점 B에서 접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점 B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점 B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그냥 MRS예요. MRS가 뭐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그냥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결국 이것은 주관적인 기울기죠. 내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바꿔치기 할 의사가 있는가? 나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은 얼마인가? 오늘 내가 만 원을 희생하고 내일 내가 만 원을 내일 오늘 내가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만 원을 희생하면 나는 내일 얼마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받기를 원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MRS는 다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어떤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선택하는 점을 봤을 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이자율 1 플러스 R에 다 맞출 거라는 것이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 참가해서 빌리든 빌려주든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자율은 다르죠. 빌릴 때의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 차이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여하튼 이자율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관적인 교환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최종 선택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장 이자율에 자신의 교환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의 힘이죠. 여하튼 주관적 교환 비율은 이제 1 플러스 R과 같아지고요. 점 B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현재 소득이 Y 마이너스 타우인데 현재 소비는 그거보다 큰 C스타예요. 그러니까 최적 현재 소비는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어입니다. 이만큼 빌린 거죠. 현재 소득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내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래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 소득 중에서 일부는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를 소비할 거예요. 미래로 가면 미래 소득은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인데 미래 소비는 그거보다 적겠죠. 그럼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상환한 거예요. 미래에 가서 빌린 돈을 현재 빌린 돈은 사실 아니죠. 빌린 구매력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삼각형 보시면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S 스타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1 플러스 R의 S 스타가 돼요. 그래서 미래에 가서 자신의 미래 소득 Y 스타 마이너스 타우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에서 1 플러스 R S 스타를 차감한 나머지가 바로 이 사람의 미래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소득에서 바로 빌린 것을 차감해야 됩니다. 제가 더하기를 쓴 이유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렌더의 경우와 바로어의 경우에 이제 그림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찍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렌더의 경우에는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약간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경우는 제가 약간 왼쪽에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자체에 대한 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차별 곡선 자체에 대한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차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인다우먼트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렌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더 현실적이에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볼 텐데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표현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미시경제학에서 아마 다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시경제학이나 수리경제학에서 경제 경영 뭐죠? 경제 경영 수학 입문에서 아마 다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용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우리가 가정하고요. 로그 형태고요. 그래서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그 다음에 미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고요. 우리의 문제는 특정한 형태의 효용함수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소비자는 어떠한 점을 소비점으로 선택할까? C와 C'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C와 C'을 우리가 찾게 되면 사실 여기에 S는 없어요. C와 C'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S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제약이 있는 지금 예산 제약과 같이 제약이 있는 극대화 문제라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제약이 있는 극대화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마치 제약이 있는 극대화 문제를 제약이 없는 극대화 문제로 바꾸는 하나의 여러분 그냥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극대화 문제가 뭐냐면 제약이 없는 극대화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y는 x 제곱을 이거를 극대화해라 혹은 뭐 이건 사실 극소화 문제긴 하죠. 극소화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미분을 해요. 1번. 그러면 이제 y는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y를 0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다 찾는 거잖아요. 기울기를 다 찾은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x가 어떤 값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기울기만 픽하고 싶냐면 어떤 기울기냐면 극소화든 극대화든 간에 이렇게 기울기가 플랫한 어느 한 점만 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한 x를 우리가 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0이라고 두면 되는 거죠. 2x는 0. 이렇게 두면 이게 단계 2단계죠. 이걸 우리가 일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개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바로 제로예요. 답은 제로. x는 제로가 되겠죠. 이게 바로 극소화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서 0이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플한 극대화 문제, 극소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테크닉을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그냥 제약을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 것은 효용이니까 이제 이걸 극대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약이 없으면 여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미분해 버리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제약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극대화 문제를 이제 다시 표현해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 효용함수는 로그의 c 플러스 베타의 로그의 c 프라임이고요. 예산 제약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약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 있는 문제를 제약이 없는 극대화 문제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뭐 이런 something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고 제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그랑지 승수, 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고요.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고 승수에다가 제약식을 이렇게 곱한 형태로
우리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효용 함수에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런 y는 x제곱을 극소화하는 문제겠죠. 극소화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약이 여기에 부여가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해결하면 되냐면 x제곱에다가 라그랑지 승수를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제약식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약이 있는 극대화 극소화 문제가 마치 꼭 제약이 없는 극대화 극소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를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제약식을 이제 포함시키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라그랑지 승수가 의미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약간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여서 우리 과목과는 그렇게 큰 극대화 문제, 극소화 문제까지 말씀드린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고 저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난리지이긴 해요. 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라그랑지 승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약이 조금 완화될 때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효용이니까요. 예. 추가로 얻는 효용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한다면 그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제약이 조금 완화될 때 추가로 얻는 이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약이 조금 완화가 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람다의 소득 마이너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겠죠. 마이너스 소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약이 조금 완화되는 형태잖아요. 소득이 조금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제약이 조금 완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 그게 제약이 조금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제약이 조금 완화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 제약을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득이 조금, 그러니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예산 제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라그랑지의 승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제약식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해서 람다의 이제 소득은 라이프타임 인컴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빼기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 제약은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y 마이너스 타우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의 1 플러스 r의 형태인데 이제 마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거 빼기 얘를 다 이쪽을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left hand side를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0이다라고 표현을 한 식이 바로 라그랑지 승수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괄호 안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제 C에 대해서 미분하고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제 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현재 얼마만큼을 미래에 소비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 식은 단순히 로그 C 플러스 베타의 로그 C 프라임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제약을 추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현재 가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그냥 여기다 쭉 쓰고요.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빼기 현재 소비, 빼기 미래 소비, 디스카운트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극대화하는 방법은 C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죠. 여기 C가 여기에도 있고요. 자, 1번. 예, C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0이라고 두면 되겠죠. C에 대해서 미분하면 C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X를 미분하면요. 로그의 X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이제 1 over X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C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1 over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또 C가 있으니까 람다 곱하기 C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람다의 C니까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만 남겠죠. 그게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미분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이라고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C 프라임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0이라고 둡니다. 자, 보시면 C 프라임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 프라임은 여기에도 있어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써보죠. 람다를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예, 마이너스 람다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그의 C 프라임도 C 프라임이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하나의 문자니까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베타에 1 over C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만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람다에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0이라고 두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지 승수 세 번째 작업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도출이 될 텐데,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으로 둡니다.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빼기 C 빼기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그대로 써주고요. 이걸 이제 0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얻은 식은 뭐냐면 이건 그냥 예산 제약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예산 제약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정리해 보죠. 그래서 미분 자체는 제 생각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로그 함수 미분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미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제약이 있는 문제를 라그랑지 승수를 붙여서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 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해서 극대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결과를 실제로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여러분이 똑같이 저와 같이 똑같이 계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얻은 결과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람다가 제로라고 했고, 두 번째는 베타의 미래 소비 마이너스 람다의 1 플러스 R이 0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라그랑지 승수 괄호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거죠.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제 얻었고, 이걸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요. 이제 이걸 0이라고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식은 정확히 예산 제약과 같은 것이죠. 몇 가지 이제 조금 지저분한 과정을 거치면 이것도 여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고생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C를 없애고요.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C'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람다만 남겠죠. 한번 보시죠. 자, C는 이 식을 1번 첫 번째 식을 다시 표현하면 1 over C는 람다와 같고, 자, 이걸 또 다시 표현하면 C는 1 over 람다와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식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두 번째 식은 베타 오버 C 프라임은 람다 오버 1 플러스 R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C 프라임을 양변에 C 프라임을 곱해줘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C 프라임을 곱해주면, 자, 이건 뭐와 같아지냐면 왼쪽은 베타만 남고요. 이제 오른쪽은 람다 C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젠 양변을 람다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베타 1 오버 람다가 되고요. 오른쪽은 C 프라임의 1 플러스 R만 남겠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첫 번째 얻은 결과는 C는 1 오버 람다와 같고요. 두 번째 얻은 결과는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인 C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은 베타의 1 오버 람다와 같아요. 이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얻었고, 이제 첫 번째 결과를 여기에 예산 제약에 대입하고 두 번째 결과를 예산 제약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을 원래 우리가 처음 식처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이렇게. 원래 예산 제약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라고 해놓을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얻은 결과는 C는 1 오버 람다와 같았고, 이건 어떻게 얻은 거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효용함수 제약이 있는 극대화 문제의 제약을 없애서 라그랑지 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현재 소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0이라고 두었더니 이제 얻은 결과가 바로 C는 1 오버 람다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은 결과는 C 프라임의 1 플러스 R은 베타의 1 오버 람다와 같다. 한 가지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첫 번째 식을 미분했을 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슬라이드로. 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1 over C는 람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 over C가 뭐냐면 로그의 C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로그의 C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1 over C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가 아주 조금 늘어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 이제 1 over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니까 한계 효용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C를 조금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 바로 1 over 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굉장히 작으면 1 over C는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적게 소비하고 있으면 소비를 조금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내가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C가 굉장히 커요. 그럼 1 over C는 작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추가적인 효용은 미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1 over C는 한계 효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효용함수를 C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건 한계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이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제약이 아주 조금 완화되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 효용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이 완화돼요. 그러면 예산선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 효용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지 승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인데, 제약이 완화가 되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은 바로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그냥 뭐 한번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식을 대입하고 두 번째 식을 대입하면 람다만 남겠죠. 자, 첫 번째 식 대입하면 1 오버 람다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을 대입하면 베타의 1 오버 람다가 되고, 오른쪽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오버 람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 오버 람다는 1 플러스 베타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1 오버 람다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1 오버 람다는 뭐와 같아지냐면 양변을 1 플러스 베타로 나누어주면요. 1 오버 람다는 다 됐습니다. 1 오버 1 플러스 베타의 평생 예산제약, 현재 가치로 표현한 예산제약이 될 거예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y 프라임, 타우 프라임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1 오버 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오버 람다는 결국 뭐와 같냐면 c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소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로그 형태의 효용함수를 갖는 사람의 현재 소비는 뭐가 되냐면 현재 소비는 바로 1 플러스 베타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결과고요. 자, 이제 미래 소비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소비는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더 지저분하긴 하지만 미래 소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죠. 자, 미래 소비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자, 미래 소비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죠. C'의 1 플러스 R은 베타의 1 오버 람다인데 1 오버 람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 오버 람다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의 1 오버 1 플러스 베타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겠죠. 1 플러스 R을 양변에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R을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곱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왼쪽은 미래 소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C'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에서의 미래 소비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로 나누어주면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플러스 R을 곱하면 베타에 이렇게 쓸까요? 베타 1 플러스 베타에 y 마이너스 타우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의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r을 곱했습니다. 한 번 더 계산해 보죠. 이제 1 플러스 r을 여기에도 곱해주고 여기에도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조금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결과는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미래 소비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베타 오버 1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을 현재 소득에 곱했으니까 1 플러스 r의 y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에도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라고 쓰면 바로 이게 우리가 얻고 싶었던 미래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는 이만큼,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에서 요만큼을 소비하는 것이 현재 소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평생 소득을 미래 가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만큼을 소비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15분 넘었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축은 얼마만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할 텐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